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입단 이후 이강인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랑스 스타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최고의 콤비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의아한 것은 지난 뉴캐슬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 경기를 마치고 나서 프랑스 매체 레키프가 전반전에 왼쪽 측면으로 선발 출전해서 음바페와 호흡을 맞췄던 이강인 선수가 호흡이 좀 맞지 않아서 포지션이 맞지 않아서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단순하게 보면은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선수의 합이 잘 맞지 않았고 그래서 파리가 뉴캐슬을 상대로 고전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는 조금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경기의 패턴이라든지 두 선수가 보여왔던 콤비 플레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한다면 두 선수가 안 맞는 게 아니라 팀 전술적인 합의 문제였다. 이강인과 음바페의 조화 문제가 아니라 이강인과 음바페를 최대한 이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서로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과정 속의 전술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매체가 어떻게 보도했는지 그리고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의 합을 어떻게 맞춰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많은 공격수들을 가지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하는 엔리케 감독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저는 역설적으로 아쉬운 무승부로 끝났던 뉴캐슬과의 경기를 통해서 엔리케 감독이 어느 정도 답에 근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역시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본인이 선호했던 오른쪽 사이드로 가서 오른쪽 지역에서 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강인과 음바페 어떻게 뛰어야 가장 잘 맞을지에 대한 부분들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 최적의 공격을 찾아야 합니다.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음바페 선수의 공격 파트너였던 네이마르와 메시를 모두 내보내고 영입한 선수가 이강인, 덴벨레, 무아니, 하무스, 바르콜라처럼 정말 많은 선수들이 왔죠. 여기에 아센시오까지 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변모한 것과 같은 상황인데 많은 선수들이 여러 포지션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무아니는 최전방과 오른쪽, 덴벨레는 오른쪽, 그리고 하무스는 최전방, 아센시오는 두루두루 볼 수 있긴 하지만 제로톱일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왼발잡이로서 역시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잘라 들어올 때 잘하잖아요. 이강인 선수도 이제 가짜 9번이나 왼쪽, 오른쪽, 윙어나 공미나 다 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왼발잡이로서 역시 오른쪽에 갔을 때 플레이를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메시 선수가 떠난 이후 왼발잡이 공격수의 공백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갑작스럽게 왼발을 잘 쓰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오히려 불균형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각각 선수들을 잘 시너지를 내면서 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엔리케 감독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사실 이런 많은 공격수들을 활용하기 위해 4-3-3을 기반으로 경기하되 4-2-4로 거의 이제 공격수 4명을 최전방에 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파리가 공격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이강인 선수에 대한 현지 평가가 어떤지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 공식 홈페이지를 지금 들어가 보시면 아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바뀌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파리와 뉴캐슬의 경기 이후 기록과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분석한 이제 기사가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메인 뉴스의 사진이 이강인 선수가 왼발 슈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만큼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과 평판이 높은 겁니다. 지금 팀 내에 인기가 없거나 뭐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부진했던 선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현지 팬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어판입니다. 글로벌 팬들을 위한 영어 버전이 아니라 프랑스판 메인 홈페이지에 이강인 선수의 왼발 슈팅 장면이 이제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선수가 이제 왼쪽에서 전반에 뛸 때 잘 맞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프랑스의 유력 매체인 르키프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르키프의 보도를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이제 선발 출전해서 비티냐보다 더 강렬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즉 이제 박스 안에서 14분의 태클까지 해서 수비를 커버하는 그런 모습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두 번에 번뜩이는 장면도 있었다. 56분에 4명의 수비를 관통하는 스루패스 이 장면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낭비가 있었다. 이날 패스미스와 크로스미스가 조금 부족했고 그로 인해 공격적인 기여도가 조금 미흡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전반전에 비티냐의 위치 왼쪽 메잘라로 뛰었고 음바페가 왼쪽 윙어니까 왼쪽에서 호흡을 맞췄는데 둘의 포지션이 잘 맞지 않아서 하프타임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바페에게 6점, 이강인에게 4점을 줬는데 실제로 이제 이날 경기 패스 네트워크와 평균 위치를 봤을 때 1분부터 65분까지의 평균 위치를 보면 음바페가 왼쪽에서 최전방 위치에 올라가 있고 그 뒤에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메잘라 위치에서 커버해주고 있죠. 후반전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이동했기 때문에 조금 이강인 선수의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서 더 잘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맞지만 이 이유가 음바페와 안 맞기 때문이 아니라 두 선수의 최대 능력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위치가 안 맞는다. 음바페 선수도 중앙으로 가서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이강인 선수도 오른쪽으로 갔을 때 패스 범위라든지 꺾어 들어오는 슈팅이라든지 꺾어 들어오는 스루 패스를 하기가 더 편안하다. 왼쪽에 가 있으면 왼발 크로스를 올리는데 조금 더 최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발로 접고 들어가서 오른발로 패스하고 슈팅하는 것이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아니다 보니까 각도가 제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왼쪽에 있을 땐 서로 간의 2대1 패스라든지 주고받는 패스를 통해 플레이를 만들어가지만 오른쪽 플레이에 관여하지 못하고 오른쪽
플레이가 살아나지 못한다. 오른쪽에서 물론 뭐 파비안 루이스나 덴벨레나 하킴이나 뭐 무아니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했지만 이 선수들이 또 치명적인 마지막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은바페도 가운데로 가고 이강인도 오른쪽으로 간 거지 둘이 왼쪽에서 못해서 글로 갔다 이렇게 보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스포츠에서도 이강인 선수에게 물론 전반적인 파리 선수들에 대한 평점이 낮았기 때문에 4.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은바페와 호흡이 잘 맞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즉 전반전의 내용도 은바페와 이강인이 왼쪽에서 잘 맞았는데 이제 경기의 치명성을 좀 가미하지 못한 부분들, 파이널 서드에서 효과적이지 못했던 부분들,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있다 보니까 스루 패스를 왼발로 보낼 수 있는 각도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골로 가는 과정의 기여도가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왼쪽에 갔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제한된 것이지 이강인이 왼쪽에서 은바페와 잘 안 맞았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강인 선수가 뛰었던 경기들을 보면은 왼쪽에서 은바페 선수와 함께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제로 뉴캐슬과의 경기 시작 1분만 해도 은바페가 왼쪽 사이드라인에서 안으로 들어와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하고 이강인 선수가 또 그 패스 이후 바깥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은바페에게 2대1 패스로 바로 이제 밀어주고 그 상황에서 다시 은바페가 배우로 침투하는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해주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까지 무한이에게 연결했는데 차단됐던 장면, 요 장면도 이강인 은바페가 얼마나 서로 호흡이 잘 맞는지를 보여줬고요. 이후 튀어나온 공을 은바페가 받아서 다시 이강인 선수에게 주고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 올린 것 무한이 앞에서 또 차단됐던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강인 은바페가 주고받을 때 거의 상대 수비가 건드리질 못해요. 두 선수의 합과 호흡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전반전 추가 시간 같은 경우도 은바페가 수비 3명에 둘러싸이자 이강인 선수에게 밀어주고 이 공을 다시 이강인 선수가 바깥으로 빠져들어가는 은바페에게 패스해준 이후 은바페의 컵백을 무한이가 슈팅했는데 이게 수비에게 막혔잖아요. 결국에는 이강인 은바페가 주고받으면서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충분히 많이 보여줬다. 다만 무한이가 해결을 못하거나 반대편 선수들이 좀 죽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은바페 이강인이 왼쪽에 모여있는 것보다 둘이 나눠지면서 특히 둘이 아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바페가 가운데 오면서 제로톱으로 가는 형태, 은바페 제로톱이나 이강인이 우윙 또는 우짤라로 뛰는 것이 파리가 이 두 선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이런 결정을 저는 에니케 감독이 내린 것이지 왼쪽에서 둘이 안 맞는다. 이건 절대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전 경기들을 보면 두 선수가 굉장히 잘 맞아요. 스타드 랭스와의 경기에서도 전반 18분 왼쪽 풀백으로 뛴 무키엘레가 이강인 선수에게 전진 패스 해줬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바깥으로 빠져들어가는 은바페에게 빠르게 스루 패스를 줬고 은바페가 문전까지 침투에 들어가다가 수비에 걸렸던 장면들, 은바페에게 슈팅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줬고요. 이때 35분에도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가 왼쪽 사이드에서 벌려 들어올 때 스루 패스 내주고 은바페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게 튕겨져 올라왔잖아요. 수비가 막았어요. 다시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은바페에게 패스했고 은바페가 끌고 나와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빗나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즉 이강인 은바페는 거의 잡고 두 명만으로도 플레이를 전개해서 슈팅 상황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몽펠리에와의 경기에 이강인 선수의 리그왕 데뷔골, 이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키미가 덴벨레 패스를 받아서 오버래핑한 이후 컷백 줬을 때 은바페가 왼쪽 사이드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마치 본인이 공을 잡을 것처럼 하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이강인 선수를 위해서 흘려주고 이강인 선수가 왼발 슈팅 때려서 골을 넣었잖아요. 이게 계획된 플레이이고 이강인과 은바페가 얼마나 서로 보지 않고도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내줄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 둘의 텔레파시가 통했다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도 만약에 은바페가 슈팅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강인 선수도 슈팅을 타이밍을 놓칠 수 있었거든요. 곧바로 둘이 껴안는 장면을 통해서 또 은바페 선수가 확실하게 흘려주는 장면을 통해서 둘이 미리 준비한 플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었죠. 몽펠리에전 전반 추가 시간 1분에도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의 이제 패스를 받아서 왼쪽 사이드 라인에서 크로스 패스를 올린 것, 덴벨레가 헤더를 연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은바페 이강인이 왼쪽에 있어도 잘 맞는 조합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몽펠리에전 전반 추가 시간에는 이강인 선수가 또 왼쪽에서 중앙에 은바페에게 넘겨주고 은바페가 덴벨레에게 주고 덴벨레가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수비에게 막힌 장면이 있었죠. 이렇듯이 이강인 선수가 완전 좌짤라로 내려가고 은바페가 왼쪽 윙어로 가기보다는 은바페가 가운데로 좀 들어와 줄 때 이강인 선수와 합이 잘 맞는다. 결국에는 은바페가 조금 제로톱이나 처진 공격수나 스트라이커 위치나 이런 중앙 지역에서 조금 넓게 범위를 가져가줘야 플레이가 제한되지 않으니까 뉴캐슬전 전반전의 문제는 은바페도 왼쪽에서 너무 치우쳐서 경기한 것이 문제였지 이강인과 은바페가 왼쪽에서 합이 안 맞는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파리의 통제 구역을 보면 선수별 영역을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팀에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공격수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어떤 선수들보다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 이강인 선수가 폭넓게 움직이면서 경기에 많이 관여하고 있어요. 미드필더로서 후방 빌드업, 중원 연결, 2선에서의 킬러 패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공미 위치를 커버하고 있잖아요. 무한이는 중앙, 은바페는 왼쪽, 덴벨레는 오른쪽인데 이강인 선수가 하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볼 점유 상황에서인데 완전히 커버하고 있죠. 수비할 때도 완전 풀백 뒤까지 다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커버해주는 이강인을 빼고 다른 선수들로 경기를 한다? 그렇다면 수비의 공백도 생기고 중원 장악력의 공백도 생기고 킬러 패스의 공백도 생긴다. 결국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몸 상태의 문제만 없다면 엔리케 감독이 무조건 선발 선수로 바꿔가는 선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 14분 뉴캐슬전에서 수비까지 내려와서 미겔 알미로의 슈팅을 차단했던 슈퍼 태클이 있었죠.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후 플레이가 좋았는데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이 일단 1차적으로 엔리케 감독이 후반 시작과 함께 선수 교체 없이 파비안과 이강인의 위치만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강인과 덴벨레가 생각보다 호흡이 좋았던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가장 선호하는 오른쪽 윙 자리를 뛰지 못하는 게 덴벨레가 있기 때문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파리가 라인을 높이고 상대 지역에서 많은 공격 전개를 하기 때문에 덴벨레가 있어서 덴벨레가 드리블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비가 몰리면 이강인 선수가 또 2선 지역에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우짤라로 뛴다면 본인의 능력을 또 보여줄 수 있거든요. 특히 자이레 에메리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지금 시점이라면 이강인 선수가 우짤라로 주전으로 뛰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두 선수의 합이 어떻게 잘 맞느냐. 뉴캐슬전 전반 23분에 이강인 선수의 프리킥 크로스를 덴벨레가 바로 슈팅했던 장면. 이 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있긴 했지만 서로의 호흡이 좋았던 장면이고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던 후반전 56분에는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가 4명을 관통하고 무한이에게 들어가면서 그때 덴벨레가 뒤로 들어가면서 골키퍼가 1대1 상황을 맞았는데 닉 포프가 나와서 차단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강인이 뒤에서 좋은 패스를 뿌려주면 덴벨레가 아예 문전 위험지역으로 들어가서 슈팅이나 컷백이나 마무리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63분 같은 경우에도 이강인과 덴벨레가 2대1 패스를 주고받았고 이강인 선수가 문전 지역까지 들어가서 컷백 준 게 아쉽게도 바르콜라에게 닿지 못하고 마일리가 차단을 했는데 이 2대1 패스가 계속해서 잘 맞는 부분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 얘기 자체가 두 선수가 꽤 잘 통한다. 실제로 두 선수가 장난도 치고 훈련 때나 셀레브레이션 때나 굉장히 친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둘이 뭐 이제 경쟁자라기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우짤라로 뛰면서 또 때로는 우윙으로 뛰면서 서로 오른쪽 사이드를 좀 책임지는 그런 방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후반전 파리의 공격력이 극대화되고 많은 득점 기회가 나왔던 것은 무아니를 빼고 바르콜라가 들어오고 비티냐가 들어왔을 때 음바페가 이제 최전방으로 이동하고 바르콜라 비티냐가 왼쪽, 덴벨레 이강인이 오른쪽,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후방 빌드업 미드필드로 뛰었을 때 엄청난 공격 기회들이 생산이 됐습니다. 76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에게 넘겨주고 덴벨레가 음바페에게 스루 패스 줬는데 아쉽게도 패스가 조금 길었잖아요. 이때 이강인 선수가 좀 스루 패스를 했으면 좀 더 정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거나 이강인, 덴벨레, 음바페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66분에도 이제 음바페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하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도 많이 빠져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음바페의 컷백을 바르콜라가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닉포프의 가슴팍에 막혔던 장면이 있었고요. 67분에도 음바페가 이제 제로톱으로 뛰니까 중앙 연계라든지 스루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백힐 스루패스로 바르콜라에게 기회를 줬는데 옆구부를 때렸잖아요. 이처럼 음바페가 왼쪽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중앙 제로톱으로 뛸 경우 혹은 투톱에서 처진 공격수를 맞는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파리의 공격이 풀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자면 음바페가 중앙에 서고 덴벨레가 오른쪽, 이강인이 오른쪽 메잘라, 비티냐가 왼쪽 메잘라로 서고 왼쪽 공격수는 뭐 아센시오라든지 바르콜라라든지 혹은 이제 무아니까지도 무아니가 뭐 오른쪽을 더 잘 보긴 하지만 왼쪽으로 와서 뛰는 것이 더 맞다. 왜냐하면 바르콜라가 이날 보여준 아쉬운 결정력을 생각한다면 왼쪽을 주전으로 맡기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센시오 같은 경우 제로톱을 볼 수 있다. 무아니도 공격수를 볼 수 있다고 하면은 하모스를 쓸 수 있는 너무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무아니를 조금 측면 자원 쪽으로 덴벨레의 백업이나 또 왼쪽으로 이동시켜 보거나 혹은 이제 왼쪽으로 간 것은 음바페 무아니를 투톱, 아센시오 음바페를 투톱 이런 형태로 쓰는 걸 좀 고려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미드필드 숫자를 한 명 줄이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에메리가 들어올 경우에는 뭐 비티냐, 이강인, 에메리가 모두 함께 뛰긴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수비형 미드필드인 우가르테가 뛰어야 하기도 하고 또 이 위치는 파비안 루이스가 또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메잘라로 뛰면서 또 에메리가 왼쪽 메잘라로 뛰는 방안도 있고 뭐 이강인 선수가 왼쪽 윙으로 벌려 뛰기보다는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 윙으로 배치하면서 왼쪽 사이드에 뛸 다른 조금 이제 핵심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또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4-3-3 대형에서 아센시오, 음바페, 덴벨레, 비티냐, 이강인 혹은 이제 무아니, 음바페, 덴벨레, 비티냐, 이강인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무아니가 왼쪽에서 뛰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음바페가 조금 왼쪽에서 중앙을 오가면서 플레이하는 이런 형태로 뛴다면 충분히 음바페가 왼쪽에서 뛰면서도 이제 중앙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대형으로 뛰었던 게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였어요. 이때 이강인, 바르콜라가 왼쪽 오른쪽을 서고 음바페, 하무스가 투톱으로 뛰었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의 기점 패스가 대단했었습니다. 이때 32분에 이강인의 스루 패스가 음바페에게 이어지고 음바페의 컷백을 솔레르가 마무리했던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음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네가 만든 골이다라고 이제 축하했던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플레이입니다. 음바페가 중앙으로 오고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뛸 때의 시너지, 이강인 선수의 왼발 패스가 오른쪽에 있을 때, 왼발 슈팅도 오른쪽에 있을 때, 돌파도 오른쪽에 있을 때 잘 통한다. 즉 이강인을 오른쪽 윙이나 오른쪽 메잘라로 뛴다면 충분히 음바페를 중앙으로 기용했을 때 둘이 호흡도 잘 맞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주말 프랑스 리그강 14라운드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12월 3일 일요일 저녁 9시에 킥오프하는데요.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니스가 먼저
먼저 낭뜨와의 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 파리가 경기를 합니다. 니스가 승리할 경우에는 파리가 2위로 내려간 채 이 르하브르전을 치르게 되는데, 르하브르는 지난 여름 이제 프리시즌에 파리가 처음 상대했던 팀이잖아요. 그때 이강인 선수도 뛰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던 바가 있는데 그때 만나본 팀이기도 하고 또 2부 리그에서 승격한 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대가 조금 더 수비적인 경기를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좀 파격적인 공격 라인, 지금 말씀드린 많은 공격적인 자원들을 투입하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무엇보다 르하브르가 최근에 8위까지 성적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물론 승리는 한 번밖에 없지만 4번의 무실점 무승부를 했어요. 그만큼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과 은바페의 창의성과 결정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바페도 중앙지향적으로 뛰고 이강인 선수도 오른쪽 지향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덴벨레가 뛴다면 우윙으로 뛰긴 어려우니 오른쪽 메잘라로 비티냐와 함께 선발 출전시켜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엔리케 감독도 이러한 뉴캐슬전의 힌트를 통해서 공격 조합을 이강인 오른쪽, 은바페 중앙으로 시도해볼 수 있을지 르하브르와의 경기 결과와 분석 그리고 현지 반응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